안녕하세요. 정보기술과 AI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네,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벌써 한 4주나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가 슬슬 익숙해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학교 쪽에서 내려온 소식에 의하면 5월 초까지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한 5월달 초순쯤 되게 되면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도 뭐 이렇게 온라인이고 또는 오프라인이고 뭐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공부를 또 학업을 또 이어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계속 이 강의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게 저는 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집중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좀 이제 슬슬 이제 에스컬레이팅 돼 가면서 좀 이제 난이도도 높아지기 좀 하겠지만 이제 수업 분량도 앞에 이제 인트로 화면에 비해 인트로 수업에 비해서는 조금씩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분량 관리를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기왕 여러분들에게 거기 수업을 하는 이만큼 조금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지네요. 그래서 좀 분량이 많다 싶게 되면 뭐 중간에 우리 온라인 수업이 장점이죠.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정지시켜 놨다가 또 수업 듣고 또 플레이해서 또 수업 듣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뒤로 되돌리기 해서 또 뭐 놓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듣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온라인 수업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수업에 대한 내용을 그냥 뭐 스킵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수업도 여러분들 잘 이수할 수 있게끔 내용을 좀 집중 또는 좀 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우리 좀 안내를 해드리면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디지털 경제의 좀 효과라 그럴까요? 또 다른 말로 네트워크 경제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부족 관계상 넘어간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 네트워크 경제에 대한 보충 수업 좀 하고요. 오늘 본론인 4주차에서의 내용은 정보통신의 이해, 어떻게 인터넷이 출발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업은 문과, 이과가 아니라 문과 또는 상경계열 수업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굉장히 낮춰서 우리가 허들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문과 출신이니까 눈높이 맞춘 내용으로 이런 그 정보통신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신에 대한 시작, 그리고 원격 통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과 그리고 역사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본론 들어갑시다.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인 네트워크 경제에 대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본학습 들어가십시오. 자,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네트워크 경제 또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와이어드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 네트워크 관련된 저널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편집장인 케빈 켈리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좀 그 디지털 경제를 압축적으로 몇 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 3주차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또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것 같아서 좀 마련을 했고요. 좀 어거지다 싶어서 12가지의 법칙을 막 낀 거 넣으려고 일부러 만든 것 같은 중복되는 내용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설명을 덧붙여 드릴 테니까 구별해 보도록 하시고요. 뭐 크게 12가지의 법칙이 있다. 연결의 법칙, 풍부함의 법칙, 가치 폭등의 법칙, 티핑 포인트의 법칙 등등등등 굉장히 디지털 경제가 등장함으로써 과거 오프라인 전통적인 경제하고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법칙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연결의 법칙입니다. 네트워크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 결국 그 연결 자체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제가 늘 네이버를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네이버 예를 들은 이유는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이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하게 거의 한 8, 90% 이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구글을 검색 엔진으로 쓰시는 분들도 자주 이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네이버의 그런 그 시장 지배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에 그 네이버가 엄청난 물량의 광고 공세 같은 거를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했냐면 지식 검색, 가까운 미용실이 어디 있지? 가까운 맛집이 어디 있지? 그런 것들을 마치 지식이라고 포장을 해서 여러 사람들의 대중의 지식을 알고 있는 정보를 네이버는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차원의 내공이라고 하는 점수로 포인트로 주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스스럼없이 네이버에 털어놓게끔 뭐 가령 그런 거죠. 우리 학교에서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가장 빠른 대중교통 경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누가 올려놓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빠른 경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을 올려놓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거 아니다. 그거보다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이게 되면서 네이버라고 하는 지식 검색안에 들어가게 되면 웬만한 그런 자료들, 질문과 답변에 대한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른 검색 엔진보다는 거기 들어갔었을 때 네이버 안에서 구하는 것이 좀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거기도 답변을 다른 사람들, 질문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점차 그 연결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자가 발전? 아니죠. 자기 강화의 효과라고 하는 걸로 점점점 스스로가 커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누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하나에 연결되어져 있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 네이버라는 플랫폼 안에 모여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 생태계가 다른 생태계인 뭐 다른 검색 엔진보다 더 커지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연결의 법칙이라고 해야죠. 좀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집단 지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 저기 공부하시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네이버 지식 검색에 올라오는 지식들은 지식, knowledge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쿠키 정도가 되는 거죠. 쿠키 인포메이션, 쿠키 정보 정도 되는 거지 그거를 지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쿠키 정보라도 쭉 모여지게 될 테니까 네트워크의 연결의 법칙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그런 지식 검색뿐만이 아니라 이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는 것에 전 세계적인 사례로서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백과사전이 있어요. 제가 어렸었을 때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책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더라도 잘 사는 집이건 못 사는 집이건 동화 대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열 몇 권씩 책장에 꽂혀 있었어요. 한 권당 그 두께가 한 이 정도쯤 돼요.
되게 두꺼웠어. 자연, 사회, 역사 각 분야별로 백과사전을 항상 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너무 두께도 넓고 크고 또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인쇄되게 되면 지나가 버리는 과거 지식이 돼 버리는 거죠. 항상 변화하는 지식을 담기 위해서는 갱신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요 인터넷상에 있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웹사이트에는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올려놔요. 뭐 꽃이면은 꽃, 또 뭐 어떤 생물학이면 생물학, 그죠? 뭐 개구리면 개구리, 뭐 등등등등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여기다 같이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생기게 되면 바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나 학자가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도 위키피디아에 검색해 보게 되면 인물 정보로 나와요. 근데 그분이 뭐 어저께 돌아가셨다. 예,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러면 바로 그러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져서 뭐 2020년 4월 5일 뭐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바로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백과사전이 자기 스스로를 내용을 갱신해 가면서 점차 단단해지는 그리고 완전해지는 정보로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위키피디아는 굉장히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이 위키피디아를 사용하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또 상호작용을 해서 내용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광범위한 지식의 창고를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무 위키라고 있어요. 나무 위키. 그거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든 위키피디아의 스핀오프 변형인데 그 사이트를 저도 가끔씩 갑니다. 근데 가벼운 정보, 좀 서포트한 정보들은 거기서 잘 얻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또는 오도된 정보들도 올라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될, 그 스스로가 좀 현명해져서 걸러서 필터를 거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자기만의 주관이나 뚜렷한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가진 채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맹신하지는 말고 이것을 여러분이 선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만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풍부함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네트워크 경제다, 디지털 경제다라고 합시다. 풍부함이란 뭘까요? 풍부함, 많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맥칼프의 법칙, 네트워크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그 사용자나 연결의 총합이 그 네트워크의 가치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 얘기예요. 작은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는 통신회사보다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통신회사가 단지 그 규모 때문에 큰 게 아니라 가입하는 구성원, 가입자에 대한 규모 때문에 가치가 커지는 거죠. 유용함이 커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풍부함, 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가입자 수 또는 사용자 수가 곧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료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했어요. 무료 이메일. 여러분 뭐 이메일 서비스가 뭐 당연히 무료겠지 생각할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메일도 돈 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제 사용자를 끌어모아야 하니까 이메일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라고 하면서 무료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너무 다들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료인 걸로 좀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메일을 무료로 제공했다라는 거죠.
뭐 근데 이런 포털 사이트들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그런 검색 엔진에서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뉴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어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제공해 주는 이유가 사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 여기 들어가면은 뉴스를 볼 수 있다. 신문을 굳이 구독하지 않고도, 종이신문을 구독하지 않고도,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볼 수 있으니 그 유용함 때문에 자꾸 찾아오게 되고 또 가입도 하게 되고 이런 식의 내용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웹툰, 그죠? 예, 무료 만화 왜 제공해 줘요? 왜 무료로 줘요? 사용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접속하는 접속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포털 사이트에 사용자 수가 많으니 검색창 바로 밑에 달려있는 그 배너 광고 있죠. 배너 광고를 광고하고 싶은 사람이 돈을 더 주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많은 포털 사이트와 사용자가 적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광고를 팔 때 광고를 돈 주고 팔겠죠. 포털 사이트는 광고주에게 그때 더 많은 광고비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 네트워크 상에서의 사용자는 연결의 총수는 풍부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과 대비돼서 과거 전통적인 디지털 경제가 아닌 오프라인 경제에서는 희소한 것이 더 가치가 있었죠. 그것과 대비가 되는 겁니다. 풍부함이라는 말 자체가 희소한 거, 금, 다이아몬드, 그죠? 또는 석유 이런 것들이 왜 가격이 비싸죠? 근데 그 이유는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희소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 중에서 값비싼 것들은 대부분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은 대신에 그 수가 적기 때문에 희소한 것은 가격을 높게 쳐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풍부한 것이 좋은 것들은 네트워크와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팩스라든가 전화, 그죠? 또는 컴퓨터 운영체제. 뭐 운영체제가 왜 여기 낍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당연하게 다들 윈도우즈 쓰겠지라고 하겠죠.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 말고 다른 거 뭐가 있죠? 애플 OS, iOS. 근데 iOS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에서 쓸 수가 없죠. 예, 윈도우즈용으로 컨버팅 되기 전에는 쓸 수가 없다고요. 둘 다 출시하기 전에는 iOS, 애플용 컴퓨터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소수가 사용하는 윈도우즈에 상대적으로 소수가 사용하는 애플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은 윈도우즈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적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MP3 포맷, MP3라고 하는 포맷, 윈도우즈에서 또는 컴퓨터 정보기기에 사용하는 MP3 음악 포맷, 그것도 많이 사용하니까 MP3가 표준이 되었죠. 오디오에. 그 다음에는 유토렌토, 뭐 여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학생들은 잘 알죠. 유토렌토, 시드 파일 하나만 조금만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영상 또는 뭐 자료를 다운로드,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운받으면서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토렌토를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빠른 속도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자, 그 다음에는 가치 폭등의 법칙을 보도록 합시다. 가치 폭등의 법칙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폭발적으로 그 가치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걸 뜻하는 법칙입니다. 인터넷도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게 되니까 그러한 사용자 수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사용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렇죠. 어느 사람들 숫자 이상이 되게 되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버려서 걷잡을 수 없게끔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팩스 또는 뭐 MS사의 운영체제의 보급 같은 것들이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접하기 쉬운 예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 같은 게 있겠네요. 사용자 숫자가 어느 순간 일정 수준 넘어서니까 친구들 중에서 주변에 친구 한 3명 중에서 2명 이상이 사용하게 3명 중에서 2명 이상이 사용하게 되면은 나도 그 카카오톡에 가입을 해야만 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 거죠. 한 명, 3명 중에서 한 명만 쓰고 나머지 2명은 카카오톡을 안 쓴다. 좀 주저주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더 쓰고 나머지 한 사람까지 친구들 중에 4명 중에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쓴다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같이 따라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치 폭증의 법칙인 거예요. 뭐, 자기 강화의 법칙과 거의 비슷하죠. 예. 이런 것들은 생태계에서도 많이 있어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 생태계에서의 예는 호주의 토끼를 예로 많이 든다고 합니다. 왜 이걸 드냐면 호주에 처음에 도착하셨을 때의 그런 그 이민자들, 영국 쪽으로 쫓겨났었던 죄수들이 배를 타고 이제 뭐 토끼를 갖고 왔었나 봐요. 호주로. 근데 호주에는 토끼를 위협할 만한 그런 천적, 동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을 이제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천적이 없으니 오히려 호주의 인구보다도 토끼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도 들리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의 일정 수준 이상 넘어서게 되니까 폭증한다 가치가 그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티핑 포인트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인계점과 비슷한 용어인데 아까는 그 생물학적인 그런 비유였다면 이거는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생태계에서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민감한 시절인데 이런 티핑 포인트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31번 그런 확진자가 등장한 이후부터 이렇게 확 폭발적으로 이런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뭐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네트워크 경제에서 이런 티핑 포인트 이전과 이유가 어떤지, 그 태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에 아직까지도 진정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31번 확진자 전까지는 방역 또는 공항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막았었는데 그 확진자가 등장한 이후 시점부터는 내부적인 그러한 검사가 굉장히 또 철저하게 되는 바람에 외부와 내부가 방역을 달리하면서 동시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식의 어떤 방역의 방침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 티핑 포인트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에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자, 그 다음에는 수학 체증의 법칙. 우리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과 수학 체증의 법칙 두 가지 말이 비슷하긴 하지만 수학 체증의 법칙은 운영체제 개발 예처럼 처음에 세팅할 때의 그 비용은 굉장히 오프라인에 비해서 크지만 그 다음 번째 생산물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수학 체증의 법칙을 구현할 때는 이렇게 네트워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을 판매할 때, 한 번 만들 때에 수고로움과 노력과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 번부터는 그냥 스트리밍 하고 싶으면은 그냥 비용 들이지 않고 복사해서 제공해주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이 이러한 수학 체증 법칙에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통의 표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이라든가 또 제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디지털 산업에서도 이 표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들을 때 스트리밍으로 듣는데 예를 들어서 뭐 MP3가 아닌 다른 음악 파일로 듣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좀 다르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MP3가 아닌 뭐 다른 걸로 듣는다 하게 되면 또 그 사람에 맞춰줘야 되니까 공통적인 방식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비용을 늘리지 않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표준의 소유자가 가치를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생태계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표준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수학 체증의 법칙을 얘기함에 있어서 윈도우즈 사용자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그런 걸 들으면 좋겠네요. 뭐 음악 들을 때 멜론을 듣는지 또는 벅스를 듣는지 그죠? 어떤 표준이냐에 따라서 벅스 사용자들은 벅스만 들어야 되고 멜론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멜론 사용자들은 멜론에 맞춰서 서비스가 될 테니까 이렇게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플랫폼 또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표준 전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어요. 특히 이제 소니라든가 이런 표준에 민감한 예민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 블루레이 그리고 HD DVD 같은 DVD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매체 CD를 대체했던 DVD처럼 DVD 이후의 매체에 대한 전쟁 같은 것들은 이런 표준에 대한 그 기업들의 전쟁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표준에 관련된 전쟁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 많이들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미 1970년대 VHS라고 하는 방식과 베타라는 방식으로 일본의 두 기업이 맞붙었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VH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런 거 비디오 테이프 잘 볼 일은 없었겠지만 영화라든가 영상을 담는 유일한 매체였었죠. 이 비디오 테이프를 표준을 정해왔어요. 크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모양도 좀 다르고요. 크기도 달랐습니다. 왼쪽에 있는 VH 방식은 마츠시다라고 불리는 파나소닉 여러분들 아세요? 파나소닉이라는 회사. 이 파나소닉이라는 이런 회사에서 만든 규격이고요. 이 베타 방식은 소니라는 회사에서 만든 방식이에요. 70년대이니까요. 1970년대니까 이러한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각각의 이 크기가 다른 비디오 테이프의 규격이 한번 정해지게 되면 이 모든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에서는 이 테이프에 맞는 기계를 제작해야 되고 또 라이센스비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표준을 갖는 기업이 굉장히 그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붙었어요. 그런데 요 VHS 방식이 이 왼쪽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 방식이 표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베타 방식이 오히려 화질이라든가 비디오 테이프의 크기, 컴팩트함, 갖고 다니기 쉬운 그러한 장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VH 방식이 선정되게 된 이유가 뭐라 그럴까요? 좀 여러분들 다 성인이니까 포르노 테이프를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완고한 사무라이 정신을 소니사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VH 방식은 집에서 야동을 볼 수 있대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퍼지고 또 미국의 많은 모텔들 체인 같은 곳에서 자기들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VH 방식의 테이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베타 방식의
플레이어를 찾는 사용자들은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VH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히게 됐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고하고 유연하지 않은 그러한 시장에 대한 대처가 베타 방식이 표준으로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태되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게 돼서 이 두 회사가 다시 또 맞붙습니다. 이 CD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다가 CD 용량을 넘어서는 DVD가 만들어져서 비디오 테이프용을 대체하게 되었죠. 근데 DVD라고 하는 매체보다도 또 고화질의, 더욱더 고화질의 영상을 담는 매체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름이 블루레이 그리고 HD DVD라고 하는 거예요. HD DVD는 역시 똑같이 마츠시다 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블루레이라고 하는 건 소니사에서 만들었어요. 이 두 회사가 한 30여 년 이후에 다시 맞붙게 됐죠. 표준을 가지고. 자, 그런데 승리는 누가 하게 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터넷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표준으로는 블루레이가 정해졌어요. 하지만 표준이 정해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는 인터넷의 사용, 네트워크 사용이 훨씬 많아지는 바람에 영상을 뭔가에 담기보다는 그냥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좀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소니가 복수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승자는 전혀 다른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루레이라고 하는 디스크는요, 아직까지도 여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에서 게임을 담는 매체로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하나가 있죠. 그 소니라고 하는 회사는 왠지 굉장히 자신만의 고집스러운, 여러분들 저랑 같이 수업 들으실 때 오해의 실무 수업에서 제가 저장 매체를 하나 보여드렸을 거예요. 메모리 스틱이라고 하는 거, 소니사 제품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규격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어떤 중심, 스타 의식이랄까요? 센터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걸 좀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기술을 중시하는 그런 기업이니만큼 뭐 나타날 수 있는 태도이긴 하지만 유연함이 또는 주변에 있는 그 시장 동료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삼성에게 밀려서 소니가 그 빛을 좀 발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역가격의 법칙으로 들어갈게요. 역가격의 법칙은 당연히 산업에서는 품질이 향상되게 되면 가격이 인상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옛날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익숙해요. 사용자들도. 내년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 경제, 디지털 경제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가 가능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경제,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 역가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 비용이라든가 정보 획득의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게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 역가격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그런 가격을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초코파이 같은 것도 예전에는 가격을 좀 억누르고 있는 편이긴 한데 한 개 사 먹으려면 요즘에 얼마씩 하죠? 한 200원 하나요? 제가 잘 요즘에 사 먹어보질 않아서. 새우깡을 예를 들어 볼까요? 새우깡도 초기에 나왔을 때 200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올라와서 뭐 지금은 1200원 정도 하나요? 예. 인플레이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로 인식을 하는데 이런 디지털 경제화에서는 더 좋은데도 가격이 훨씬 낮다라는 것이 거꾸로 된 그러한 현상이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을 텐데 디지털 경제 얘기하면서 무어의 법칙, 요 인텔의 설립자의 어떤 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고든 무어가 이 발표를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집적 회로가 18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 속도가 두 배씩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구입하게 되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뭐 150만 원 요 정도 하죠. 굉장히 비싸죠. 근데 작년에 구입했었던 이전의 버전 갤럭시 뭐 9, 갤럭시 9이 있는데 갤럭시 9이 가격이 150만 원이에요. 근데 성능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더 용량도 많아지고 속도도 더 빨라지고 그랬으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에 180만 원 받았었던 갤럭시 9을 올해는 갤럭시 S10 구입해야 될 때 뭐 150만 원 받는다. 오히려 더 가격이 싸졌어요. 성능이 더 좋아졌는데. 이런 식의 역가격의 법칙이 정보통신산업,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역가격의 법칙. 자, 그 다음에 관대함의 법칙입니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풍부함의 법칙과 비슷해요. 가장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개발해 놓으면 공짜로 제공하라는 건데 이거는 가입자 수를 늘리려는 그러한 얘기겠죠. 그래서 모두 공짜입니다. 일단 모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짜로 제공을 해 주지만 그 사람들의 이용에 따르는 비용 들어가는 것들 또는 다른 수익을 얻는 것들은 그 사람들 사용자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얻게 된다는 거죠. 가령 광고라든가 광고 수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용자가 많은 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수수료 같은 것들을 챙긴다든가 여러분들 그 옥션이라고 하는 또는 지마켓이라고 하는 쇼핑몰 있죠?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자에게 제공해 주기 전에 우리가 결제를 해요. 그럼 바로 판매자에게 물건값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옥션에서 에스크로 제도라고 해서요. 에스크로 제도라고 해서 물건 가격을 일단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건을 잘 받아서 클릭한 다음에 구매 확인을 해 줘야지 그때부터 물건에 대한 가격을 판매자에게 제공을 해줘요. 뭐 그러한 안전 거래 장치를 우리 에스크로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비용을 그 자리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럼 중간에 그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쇼핑몰, G마켓이나 옥션 그런 쇼핑몰이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통장에. 그 통장에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 그럴까요? 적립금이라 그럴까요? 잠깐 동안 머물게 되는 그 돈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게 몇 천억 단위예요. 은행에서 왔었을 때 거기 잠깐 동안 머물게 되는 돈이 몇 천억 단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자가 붙겠죠. 그 이자가 뭐 10,000원, 20,000원일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겠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수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사용자가 많아졌었을 때 그 사용자에게는 공짜로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이러한 사람은 비용에 대한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충성의 법칙입니다. 충성의 법칙은 개별 기업이 아닌 네트워크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게임기 좋아하세요? 저도 게임 즐겨 하는 편인데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닌텐도, 또 플레이스테이션, 뭐 엑스박스, 여기 3대 콘솔 게임이라고 그러죠. 저도 집에 다 있어요. 3종 세트로.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것을 게임기 자체를 선호한다기보다는 그 게임기에서 같이 구축하고 있는 그
개별 기업이 아닌 그 플랫폼, 즉 그 생태계, 게임기의 생태계를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닌텐도 게임기를 구입한 사람은 닌텐도 게임만을 해야 돼요. 플레이스테이션을 구입한 사람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만을 해야 합니다.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게임기를 구입한다라는 의미는 그 기업이 그 게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게임기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 게임의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뭐 등등등등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진영에 속한다는 것이죠. 충성한다는 거죠. 그 네트워크에. 그래서 이런 충성의 법칙도 네트워크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비슷한 가입자 모으는 것과 웹사이트가 뭔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 예, 옮긴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에 있을 때 내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경제라고 하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생태계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경제를 가지고 있는 생태계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항상 어려워요. 때때로 최고 정점에 있던 기업이 꼬꾸라지게 돼서 졸지에 그냥 거리에 나앉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장에서 마치 삶과 죽음 뭐 또는 병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시장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어요? 싸이월드라고 들어보셨죠? 싸이월드 예전에 한때는 뭐 사용자 숫자가 전 국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싸이월드에 가입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거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또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불리우는 동창생들을 모으는 웹사이트가 한창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름도 잘 가물가물할 정도의 그런 웹사이트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참 정점을 찍었던 그런 인터넷 기업들도 이런 사이클, 예, 이렇게 생태계 사이클에 따라서 소멸과 그리고 성장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을 때 그때 다음을 계획을 하지 않게 되면 언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카니발리제이션이라는 말 기억해 둡시다. 상식적으로 카니발리제이션은 식인 습성 식인 제도라고 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그러한 일을 식인 제도 또는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족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동족을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다른 상품이 침해해서 이 상품의 매출을 줄어들게 만드는 뭐 그런 일을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인텔이나 MS사에서 이런 좋은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현 세대의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을 자꾸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보다 10% 20% 성능 좋은 제품이래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가게끔 자꾸 옮겨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휴대폰 구입할 사람은 없겠지만 삼성이나 애플이나 매년 새로운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런 식의 이런 정상에 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다음을 대비하면서 계속 새로운 혁신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물건 팔려는 것보다는 이러한 이전의 법칙이 적용한 거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교체의 법칙도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 켈리의 법칙이 좀 어거지를 막 말을 만든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정보가 실물을 대체한다라고 해요. 정보가 실물을 대체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느리기는 하지만 정보라고 하는 그 무형의 것이 실물을 대체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무형이 유형적인 것을 대체해 간다. 이건 정보통신 산업 외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특히 자동차 같은 거, 뭐 기존 산업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행 중 차선 이탈을 방지하고 장거리 운전 시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능동조향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부주의한 운전 패턴이 인지되면 팝업 메시지와 경보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휴식을 권유합니다. 주행 중에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 등을 감지, 경고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자, 지금 자동차 광고처럼 보이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산업의 거의 대표 주작격이에요. 그냥 밟으면 나가는 그런 어떤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조 상품인데, 최근에 자동차들은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차로 주행을 할 때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밟지 않았더라도 자동차가 알아서 가속하거나 감속하거나 하는, 또 코너가 돌릴 때 알아서 핸들이 살짝살짝 돌아가면서 주행 보조를 해주는 이런 식의 첨단 제품으로 탈바꿈해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개발되기 위해서는 센서라든가 센서 기술 또는 여기서 얻어지게 되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자동차들에서 정보를, 데이터를 축적해서 나오는 그러한 결과들로서 이럴 경우에는 핸들을 꺾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로직, 메커니즘을 이 소프트웨어로 탑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동되는 건데, 이게 실제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물의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정보가 쌓이고 이제 무형의 정보들로서 상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자동차의 이런 중앙 처리 장치, 차량 정보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제어 같은 것들이 현물의 물건으로, 실물의 상품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는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도 좋은 얘기였어요. 종이로 되어져 있는 통장이 아니라 그냥 숫자가 표시되는 스마트폰 위에서의 가상의 통장으로 존재를 하고요. 온라인 증권도 마찬가지죠. 오프라인의 증권 거래소를 가지 않고도 집에서 또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또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에서 전자책 판매가 오히려 한 7, 8년 전부터 오히려 종이책보다 더 많이 판매되는 것들도 교체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형의 상품이 유형의 상품을 앞지르게 되는. 자, 그 다음에 뒤흔듦의 법칙입니다. 뒤흔듦은 네트워크 경제에서 파괴와 재창조를 일으키는 힘, 막 뒤섞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혁신과 함께 파괴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창조가 나타나게 되는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인데, 민첩한 기업이 살아남는다라는 얘기. 아까 그런 이전의 법칙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네이트원이라 그러는 그런 메신저 예전에 있었어,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이트원은 재미있어요. 네이트원은 당시에 만든 기업이 SK텔레콤에서 만든 건데, 모든 사람들이 이 네이트원을 컴퓨터에 설치해서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PC 환경에서 모바일, 스마트폰 환경으로 넘어갈 때에 이 네이트원에서는 모바일 쪽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모바일 쪽은 신경 쓰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100건씩 무료로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장점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네이트원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거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카카오톡이 사용자가 넘어서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임계점을 넘어선 뒤부터는 네이트원이 모바일 쪽에 앱을 만들어서 뒤따라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그래서 네이트원이 통신회사도 쥐고 있고
그리고 PC 메신저 시장도 쥐고 있었던 굉장히 유리한 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는 걸,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하는 걸 재빠르게 따라가지 못해서 카카오톡에게 시장을 넘겨주게 되고, 우리 전에 배웠던 것처럼 선점하는 자가 모든 걸 가지듯이 위너 takes all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가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도 재미난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트워크 법칙의 12번째 법칙인 비효율성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이런 효율성과 효과성,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효율이 높거나 또는 효과가 높은 일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어떤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킨다는 거죠. 여기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에서는요, 영화의 상영 시간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어야지, 상영 시간이 막 너무 길게 되면 들어오는 손님들에 대한 관객들이 사이클이 많아져야지 수익을 올릴 테니까 지나치게 긴 영화는 상업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 영화를 보게 되면 상영 시간이 3시간 이상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대성공을 거두게 됐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 생산성의 척도로서 상영 시간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영화 시간이 길더라도 충분히 대성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일을 잘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최고 의사결정자들은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효과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항상 중요한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효율성에 대한 것들보다는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효과성에 초점을 두어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영화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영화를 꼭 상영 시간을 맞춰서 또는 그 어딘가 유형적인 장소에 모아서 사람들을 영화를 상영하는 일이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또 왓챠 서비스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영화를 길건 짧건 상관없이 그냥 어디서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 영화는 더더욱이 이런 비효율성의 법칙에서 벗어난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켈리가 주장했었던 12가지의 네트워크 경제, 잘 접수가 되는 것도 있고 공감하기 조금은 힘든 것들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과 좀 부연되는 설명들이었기 때문에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우리 너무 길게 수업 시간에 지나가는 바람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1부로 잠깐 끊고 2부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